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갚아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규모의 가계부채란 말이에요. 빚을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금리를 낮추면서 어떤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 얘기는 거시경제 상황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걸 의미하는데, 어느 정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수능 보는 인구들도 기존에 30만 명 봤다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20만 명대, 그러면 결국 지금 있는 대학 정원도 다 채워주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불과 몇 년 안 남았거든요. 이 집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시기에 도래를 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집값이 다시 반등한다고 했지만 최근 들어 9주 연속 전국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집값 바닥이 찾아온 걸까요? 이제 바닥을 찾아가는 과정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22년도 하반기부터 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23년 초반에 이제 정책 자금이 풀리면서 일부 수요가 유입이 되면서 좀 잠깐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다시 가격이 소폭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 정책 자금의 영향이 끝나고 또 고금리의 상황이 계속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수요가 이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가격이 조정되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고, 이게 이제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는 지금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거래가 살아나지 않는 시장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지금 보여지는 거래량을 보면 22년도 하반기에 왔었던 그런 거래의 어떤 종말 상태, 그 정도까지 실종을 넘어선 거래 절벽 상태가 꽤나 이제 오래 지속이 됐었는데, 그때 보였던 거래량 수준으로 지금 거래가 떨어지고 있고, 이 얘기는 현재 좀 가격이 조정된 상태에서도 이 가격을 수요해 줄 수 있는 수요가 사실 많지 않다, 시장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정의 폭은 조금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실수요자분들이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상황인 거죠. 실수요자의 부담은 원래부터 많이 느꼈었는데, 사람들이 이제 부담을 느끼면서도 어떤 대출을 활용해서 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라도 뛰어들려고 했었던 시장은 계속해서 가격이 오른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시장이어야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 불확실한 경기 상황이고 금리 같은 경우도 올해 초부터 해서 이제 금리가 떨어질 거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었고, 지금 경험했던 어떤 금리 상황이 단기간에 그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조금 판단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많이 이제 냉정해진 상태가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투자 심리인데 금리 인하를 당장 한다고 해도 집을 사기엔 조금 어려운 상황이네요. 현재 이제 집값 수준이 조금 조정이 됐다 하더라도 소득 수준에 대비해서 워낙 높은 상태고, 그 가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대출을 활용해야 되는 형태인데, 대출을 활용한다는 거는 그만큼의 이자 비용이나 금융 비용을 감당하면서 그게 나중에 가격이 올라서 상쇄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감행을 하는 건데, 지금은 내가 대출 이자는 실질적으로 부담을 하는데 당장 뭐 2, 3년 후에 그 이자를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많은 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집값이 이제 장기간 하락하고 있지만 서울 경기권에 여전히 평당 1억이 넘는 고분양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집값이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가격이 적정 집값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집값의 과열기에 상승을 조금 더 자극할 수 있었던 요소가 바로 분양가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세가 많이 오른다고 하는데, 가격이 올라가는 만큼 사실 그 시장에 참여해 줄 수 있는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누구나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참여할 수 있는 수요가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거래가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우리가 과열기에 경험했던 거는 거래가 없어도 가격은 오른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높은 호가를 부르는 가격을 전부 다 맞춰줄 수 있는 수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가격이 조정되는 형태, 이렇게 되는 건데, 거래는 없어도 신고가가 찍히면서 이제 그 가격이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좀 시장이 버티는 효과가 있었고 이거에 기초해서 어떤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그래서 분양을 받으면 시세와 대비해서 일정 부분의 안전마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부담을 지고 들어가더라도 어떤 투자에 있어서 이익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약시장이 굉장히 과열되는 양상이 나타났었고 그 양상에 따라서 분양가는 계속해서 상승하는 형태 이런 과정을 거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분양가들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세 기존의 그런 것들이 반영된 상태에서 나오는 분양가고 과열기에 땅을 매입을 하고 과열기에 뭐 어떤 보상을 하고 어떤 기준가를 산정을 하고 또 사업비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공사비도 올라가고 또 금융비용 자체도 많이 늘어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당장 어떤 사업의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분양가를 낮출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분양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토지에 대한 평가액 플러스 들어간 비용을 고려한 원가적인 측면에서 분양가가 결정이 되는데 이 토지비 자체가 상승된 가격을 기준해서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낮춰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오는 그 분양가에 최초에 1차적으로 매각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물건이 계속해서 적체가 되다 보면 이제 할인 분양도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일정 부분 이제 혜택을 줘가면서 가격을 조정하는 형태 이렇게 흘러가는 건데 아직은 이제 그 단계가 공식적으로 어떤 서울 핵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형태고 이 가격에도 이익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투자 수요 등이 있으니까 또 이제 분양에서도 청약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이 가격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지금 이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본 계약이 얼마나 체결이 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변의 시세보다 조금 가격이 낮다 또는 동일한 수준이다. 이런 형태의 이제 청약을 많이 하신 경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나름 청약시장에서 선방한 형태로 결과가 나타났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됐을 때 과연 이 계약을 선택하느냐. 실제 본 계약으로 이어지느냐 이게 관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올해에도 청약 경쟁률 수십 대 1을 보였고 100대 1 뭐 이렇게 됐던 단지들조차 미계약 물량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1차, 2차, 3차를 거쳐서 줍줍이라는 형태로 무순위 청약을 진행했는데도 다 팔리지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고 또 이게 결국은 이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들 또한 대출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끌어가고 있는 PF 사업이라고 하죠. 그렇게 가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금융비용에 대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분양을 맞춰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조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과정이 지방에서는 이미 이제 이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적정 집값을 이제 평가사님께서 판단하실 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소 혹은 지표가 있을까요? 일단 집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너무나 이제 투자의 개념으로 많이들 바라보시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됐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살아가기 위한 필수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물건을 필수적으로 수요를 해줘야 되는 시장인데 그러면 이 물건을 사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집이라는 거는 뭐 기업이 막 사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외국인이 와서 사주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우리 가게가 사줘야 되는 물건이고 그렇다면 이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가게의 어떤 경제적인 수준 이게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에 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대출을 활용해서 이 집을 매입할 수 있느냐 이런 걸 봤을 때는 현재는 아직도 집값 수준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또 우리가 과열기를 겪으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지금 부르는 집값 고점 대비해서 뭐 30% 빠졌다 40% 빠졌다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말하는 가격 수준까지 올라온 게 불과 5년도 안 된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이 5년 사이에 우리가 엄청난 뭐 소득이 2배가 됐다든가 아니면 빚을 2배 이상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어떤 빚 부담이 줄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의 폭이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고 그런 걸 고려하면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런 과열의 조짐이 시작되기 전의 상태 그 수준에서 약간 높은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적정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이제 2017년도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DSR이라는 거를 도입을 최근 들어 했잖아요. 이게 결국은 어떤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감당할 수 있는 최대의 부채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40% 정도인데, 그럼 1,000만 원을 버는 사람은 한 400만 원 정도를 이자 비용으로 또는 원금을 갚는 용도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 정도가 돼야 사람들이 이 집을 끝까지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이런 형태인데, 지금 집값이 2배 가까이 올랐는데 그 사이에 빚이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가계부채 규모가 1,000조가 됐을 때도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된다고 했었었는데, 이제 2,000조 가까이 되는 상황이 됐을 때에 형성된 지금 집값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이 집값을 지탱해주는 자금으로 끌어들인 사람들이 그때 돈을 빌릴 때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쉬운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가 있었어요. 뭐 소득을 고려하지 않고 어떤 분양가나 집값 수준이 있으면 그거에 대비해서 빌려줄 수 있는 금액의 최대 한도를 빌려서 집을 샀다면, 이제 앞으로 이 집을 다시 사줄 사람의 경우는 자신의 소득을 고려한 형태 한도 내에서밖에 대출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5억을 대출받았던 사람이 어떤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걸 고려하면 3억 정도밖에 대출을 못 받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의 갭이 생기고, 그 갭을 그럼 소득이나 다른 어떤 자산의 축적을 통해서 메꿀 수 있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 혹은 또 그 아래로까지도 전망하고 있는 상황인데 급격한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은 집이라는 게 결국은 누가 살아줘야 의미가 있는 거고, 결국 이 집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절대적인 수요 자체가 줄어드는 시기에 도래를 했다. 그러면 과거에 이제 집이 부족하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는 주택 보급률도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인구 대비해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집의 주거의 형태가 많이 보급되지 않은 형태다 보니까 집값 상승이 어떤 경제 성장률과 맞물리고 이런 소득의 상승과 맞물리고 이러다 보니까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면, 지금 현재의 상황은 이제 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실질적으로 19년도부터는 절대적인 인구의 감소로 가고 있는 추세고, 이 추세를 반등시키기 위해서는 출산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출산율은 떨어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집을 살고 있는 사람들 또는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을 계속해서 신규 수요가 와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런 수요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 똑같은 어떤 그런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지기에는 이제 구조 자체가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인구가 이제 줄어들고 출산율도 떨어지고 가구의 형태도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1인 가구가 서울 같은 경우도 40%가 넘어가고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형태인데,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일부 소득이 높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저소득층이 1인 가구인 경우가 많아요. 거주 형태는 월세 형태로 원룸이나 이런 데 많이 거주를 하고, 아파트를 사는 걸 엄두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가구 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아파트 수요로 들어와서 내 집을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싸게 사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1차원적인 생각이긴 한데 한 10년, 20년 뒤에는 인구가 많이 줄어서 빈집도 생기는 경우가 생길까요? 현재도 빈집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지금 어느 정도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건지를 생각을 해보면, 작년에 신생아 수가 25만 명이 안 됐고 이제 23만 명 수준 뭐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 때만 해도 40만 명 이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줄어드는 폭이나 어떤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능 보는 인구들도 띠동갑 정도 수준으로 따져봐도 기존에 뭐 30만 명 봤다면 이제 뭐 앞으로 몇 년 후에는 20만 명대, 그러면 결국 지금 있는 대학 정원도 다 채워주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불과 몇 년 안 남았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생산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럼 이들이 어떤 돈을 많이 축적을 해서 자산 시장에 거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부동산을 사주는 수요까지 올라오려면 굉장히 어렵고, 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가격대나 또는 어떤 수요 자체가 지금 공급되어 있는 걸 다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거죠. 물론 일단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여전히 서울이나 수도권에 이제 인구 집중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이 말은 곧 지방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이야기인데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집값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지금 집값이 이제 계속 오를 거다 또는 이제 지금이라도 어떤 우량한 곳에 진입을 하는 게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뭐 집값이 양극화될 거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집값의 양극화 현상이 일단은 일부 일어날 수 있겠죠. 수요가 아무래도 그래도 살아있는 지역이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가장 큰 착각은 절대적 가격이 끊임없이 오를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득이 이제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서 아주 저가의 집들이 사라지는 형태죠. 1억짜리 아파트를 찾기 힘들어지는 형태. 이런 식으로 이제 하방 지지선 자체가 살짝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상방으로 올라간 것들은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 가치들이 선반영돼 가지고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던 건데 지금 그 성장에 대해서 의심이 되는 상황이 됐고 그렇다면 과연 그만큼의 어떤 나중에 미래의 소득을 기대해서 이 가격을 주고 살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판단이 들어가니까 지금 좀 가격이 좀 주춤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가격이 떨어져도 누군가 많이 사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고 누군가가 사지 않는 시점이란 거죠. 근데 충분히 떨어졌다고 생각하면 계속 수요가 들어와요. 그러면서 거래량이 추세적으로 증가합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걸 봐야죠. 그게 거래량입니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아파트 가격이 일단 너무 많이 올랐고 규제가 많아요. 근데 투자는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제가 추천해주고 싶은 아파트 한번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야 될 곳 여기 들어갑니다. 아직은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떨어지면 기회입니다.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요.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정부에서 작년 초에 특례 보금자리론에 이어서 이번에 신생아 특례 대출 그리고 청년 주택 드림 청약 통장 등을 내놓았습니다. 두 상품 모두 1, 2%의 저금리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고 최근에 서버까지 터졌다고 해요. 이런 정책들로 인해 집값이 다시 오르진 않을까요? 일단은 작년에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정부가 정말 경착륙을 막기 위한 조치에서 올인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책 자금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어떤 저소득 층에서도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적 자금의 역할을 하는 그런 거였는데 작년에 풀린 거는 일반형 형태로 많이 풀렸잖아요. 즉 집이 있는 사람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도 쉽게 대출을 해주는 형태였어요. 근데 왜 이 정책이 도입이 됐었느냐면 집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못 갚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도입이 된 거거든요. 역전세 문제가 성행을 했잖아요. 역전세라는 거는 전세금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집을 보유하게 된 사람들이 그 전세금의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돌려주지 못하는 채무 불이행의 상태가 된 거예요. 그게 역전세 문제인데 이 문제를 정부가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해서 집이 있더라도 대환대출 이런 형태로 대출을 풀어준 게 최초의 시작이었거든요. 거기에 나아가서 이제 그 자금을 활용해서 갈아타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집을 살 수 있는 수요로 유입될 수 있게끔 이제 시장에 영향을 줬던 게 작년에 그런 거였는데 올해 이제 신생아 대출로서 형태를 바꿨잖아요. 신생아 대출이라는 거는 조건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존의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경우는 주택이 있건 없건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상품이었다면 이거는 애가 있어야 되는 상품이거든요. 굉장히 다른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한정된 수요가 들어오는 자금인데 이 자금에 이제 서버가 터질 정도로 관심을 보였던 이유는 굉장히 저리잖아요. 그러면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주체가 누구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기존의 특례 보금자리론을 활용했다거나 아니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을 통해서 특별 대출 상품을 활용했다거나 이런 금리보다 더 싸니까 갈아타는 대환 또 전세 자금에 대한 대출 부분도 저리로 해주는 이 자금까지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아이를 자기의 어떤 현 상황에서 아이가 있어서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들이 이제 몰리다 보니까 인기가 있는 형태로 보여지지만 이게 전반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집값이 뭐 작년에 이 정책이 나올 거라고 했을 때는 이 자금이 또 풀리기 시작하면 시장이 다시 반등할 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었는데 지금은 조금 다 회의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고 또 어떤 공적 그 주택 자금 마련을 위한 지원되는 자금들 자체가 한정돼 있어요.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세수도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인데 모기지 관련해서 보금자리론의 규모가 그래서 이번에 70% 정도 예산이 줄었잖아요. 그럼 결국은 시장에 풀리는 자금은 더 줄어드는 형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택을 수요하려고 들여오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금 자체는 오히려 과거와 다르다. 이렇게 보면 이게 엄청난 반향을 주기는 어렵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상이 아무래도 젊은 세대다 보니까 지금까지 많은 가계부채를 젊은 세대에게 떠넘기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런 이제 저리의 대출을 해주는 건데 부동산 특히 아파트 이런 집을 살려고 하는 기본적인 참여자는 자본이 있어야 돼요. 이게 100% 대출만으로 집을 살 수가 없는데 청년층 같은 경우는 이런 기초 자본을 형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회에 진출한 지 얼마 안 됐고 자본 축적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택의 어떤 형태가 달라지는 모습이 되겠죠. 아파트나 뭐 이제 지금 뭐 갈아타기를 하거나 30, 40대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집을 수요해 주기에는 너무 이제 단계가 조금 다르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부채를 넘기려고 하는 것도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이 빚을 기존에 어떻게 보면 자기 소득과 상관없이 빌려간 빚을 안고 나중에 집값이 오르면 그 빚을 청산하고 이익을 볼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걸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의 물건을 받아주기 위해서 새로운 수요인 이제 청년 세대들한테 대출을 통해서 들어오라고 하는 거니까 빚을 전가시키는 형태가 맞긴 하지만 이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 주택시장이 돌아갔던 형태가 그런 거죠. 이게 새로운 수요가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 수요가 현금화해서 다른 데로 또 다시 이동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할 수가 없거든요. 대부분의 새로운 주택 구입을 하게 될 때 자금 마련원은 기존 주택의 처분을 통해서 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순환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들어오게 하는 건 맞는데 이미 이게 과열기에 다 들어온 형태고 지금은 또 이미 들어온 수요도 사실은 지금 감당을 못해서 영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더 모집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좀 비판을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현재 집값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반등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집값이 상승을 하려면 적정 가격 수준 이하로 떨어져야 상승을 하겠죠. 사람들이 이익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상승을 하는데 그 적정 가격까지 도달하기 전에 어느 정도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그 전 단계에서 다시 반등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자금의 마련이 쉬워져야 되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이고 자금 마련 부분에 있어서도 순환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 어떻게 들어오려면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지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데 금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금리를 내리고 싶다고 해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금리라는 게 결국은 남의 돈을 쓰는 거에 대한 대가가 바로 금리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리로 많이 빌려주려면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 돈을 계속 굴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리로 빌려줄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고 있어도 채권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올라가는 경우도 생기고 뭐 이런 모습, 불안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부채 부분의 심각성 때문에 부채 부분의 심각성이라는 거는 이미 나가 있는 대출 규모 자체가 어떤 우리가 계속 소득을 경제 활동을 통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규모의 가계부채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조금 낮췄다가 어떤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에 투자나 투기 수요가 몰리고 그런 자금 수요 때문에 더 가계부채가 늘어난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어떤 국가의 신용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고 그런 부분이 나중에
어떤 자금을 조달하는데 더 높은 금리를 줘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게 영향을 주면 다시 또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값이 반등하려면 이런 구조가 조금 해소가 돼야 되는데 빚을 빚으로 연명하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 더 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금리를 함부로 낮추는 선택도 할 수가 없고 또 금리를 낮추면서 어떤 경기를 부양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이 얘기는 거시경제 상황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 틀 안에서 집값 같은 경우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집값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반등이 바로 뭐 온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누구나 이제 자기 집을 하나씩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집값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불안하다 못해 저는 불행해지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집값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누구나 어떤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걸 당연히 꿈꾸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내 가족이나 내 식구가 어떤 그런 스트레스 없이 이사의 스트레스 뭐 이런 거 없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싶은 거는 인간의 욕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한데 지금 시장 상황은 내가 어떻게 보면 그걸 실제로 활용하려고 하는 목적보다는 내가 이걸 사면 다음 사람한테 더 비싸게 팔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산 경우가 많거든요. 내가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는 게 아니라 전세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전세를 들어와줘서 나는 그 갭만 투자를 해서 이 집을 갖고 있으면 몇 년 지나면 이게 좀 가격이 올라서 나는 시세 차익을 볼 수 있고 내가 소득으로 어떤 근로나 노동으로 벌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빨리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잖아요. 그럼 그들은 이미 물건을 보유를 한 거예요. 물건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빚과 자기의 자본을 다 투입해서 이걸 갖고 있는 형태인데 누군가 사주지 않으면 이걸 환가할 수가 없어요. 그들이 지금 버틸 수 없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면 이들은 이제 자기 자본을 포기하는 형태. 왜냐하면 이 대출에 대해서 감당이 안 되면 집을 아예 뺏기게 되니까 결국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무리해서 간 사람들이 많은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좀 이루어진 다음에 집을 산다고 해서 집을 사는 시기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오는 집값 수준이 됐을 때 집을 사는 것과 어떤 나중에 큰 기대가를 반영해서 무리해서 들어가는 것과는 삶의 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항상 관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집이라는 건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고 또 어떤 세금적인 부분도 많은 작용을 수익률에 많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 보유해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뭐 몇 억이 오르면 내가 금방 몇 억을 벌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이기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부담을 갖고 집을 당장 사야겠다 이런 마음을 버렸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주식하고 또 다른 게 다 개별적인 상품이거든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나는 물건을 하나, 특정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고 집을 사려는 사람은 그와 유사한 효용을 주는 물건을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그 1:1 매칭이 이루어져야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렇게 물건을 사는 것보다 파는 게 더 어렵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은 보통 이제 중개업소나 이런 데 가면 이 물건을 놓치면 큰일 날 것처럼 왜냐하면 거기에 성사시켜야 되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이러는데 꼭 그 집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 집과 유사한 효용을 주는 다른 집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쫓기지 않는 입장에서 선택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